옛날 옛적 철학에 빠져있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 실험으로 북적였으며 그 중에서도 설득되지 않는 마을이라 불렸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적 주장 때문이었죠. 어느 화창한 날, 마을의 유명한 이야기꾼 피터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둘러싼 채 이야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피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소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한평생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려 애쓰는 철학자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는 어느 날 휴메의 책을 읽은 후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는 직접 인과관계가 진짜인지 탐구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제임스는 집을 나서며 우스꽝스러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텃밭에 있는 사과나무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이 나무에는 커다란 사과가 열리곤 했지만 제임스는 이 나무가 사과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사과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며 연신 사과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그냥 거기에 존재하지만 사과를 맺는 건 우연의 연속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며칠 뒤 사과는 여전히 나무에 열려 있었고 제임스는 조금 더 강력한 실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에게 명령했습니다. 비를 내리지 마. 이제 너의 의지로 움직여봐.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비는 때때로 내렸습니다. 제임스는 생각했죠? 역시 자연은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은 단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 그러다 제임스는 마을의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빵집 주인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빵을 구웠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신선한 빵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빵집 주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빵을 굽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빵 냄새를 맡을지 두고 봅시다. 그날 빵집 주인은 장난스러운 기분에 빵을 굽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그날 아침빵 냄새 대신 제임스의 실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과연 인과관계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지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상적인 재미와 호기심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일들이 우연의 산물일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삶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철학이 아닐까요? 피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임스의 마음속에 있는 놀이와 모험, 정신을 느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같은 실험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삶을 살아가며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니까요. 피터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각자 자신만의 실험거리를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득되지 않는 마을은 오늘도 새로운 설득을 찾아가는 길에 있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을에 도착한 점은 철학자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접했던 터라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루카스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자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루카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본능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자연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들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루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위, 산 너머에는 독특한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 중 특정한 날 대지에게 감사의식을 올리며 모든 생물과의 조화로운 삶을 기원하곤 합니다. 그들의 의식을 처음 본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연에 대한 경의와 존중은 그들만의 특별한 관습이 아닌 바로 자연법에서 비롯된 보편적 이념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에 빠져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자연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특정한 법이나 규범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본연의 이성이 알려준 길입니다. 청중들은 루카스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농부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루카스, 이 자연법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이성이 자연법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 생활 속 윤리적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루카스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연법은 일종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실제 세계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안내자죠. 우리가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자연법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가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자연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오고 갔습니다. 서로 간의 존중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그들은 이전보다 더 화합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루카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도 그 빛을 발했으니 보편적인 진리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도덕적 직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깨달음을 안겨준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 먼 나라에 평범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투증 마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어떤 규칙도 규범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고 이는 곧 혼란과 분쟁으로 이어졌죠. 마을 사람들은 특히 매일 아침 시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이 자리를 잡았다 며 다투기도 하고 내가 가져간 물건은 내 것이다 라며 싸우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지쳐갔고 그 누구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고 느꼈죠.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철학자가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토미 홉스였고 그는 세상 여러 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었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사람들을 모두 중앙 광장에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행하는 철학자 토미 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토미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우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죠. 진정한 평화와 질서는 자연스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사회 계약? 그게 대체 뭔가요? 한 노인이 물었죠. 간단히 말해서 토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 여러분이 동의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진 주권자를 세워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졌지만 철학자의 제안은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토미의 지도 아래 모여 앉아 어떤 규칙을 세울지 그리고 누가 주권자가 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조금씩 이해된 자유를 내려놓는 대신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찼어요. 마침내 그들은 합의한 규칙을 정리하고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루이스 할머니가 첫 번째 주권자로 선출되었어요. 그 이후로 투증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시장에서 서로 다투는 대신 정해진 질서에 따라 물건을 사고 팔았고 마을 전체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었어요. 점차 마을 이름도 화한 마을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철학자 토미 홉스는 그의 여정을 떠나면서 한 가지 소회를 남겼어요. 여러분이 이룬 사회계약의 결과물은 여러분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제시할 뿐이죠. 이제 여러분은 서로의 신뢰와 합의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공동체로서 화합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실천된 이 작은 마을은 철학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하며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작은 마을에 슬로모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사랑하는 만큼 사회의 규칙도 존중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은 중대한 교통정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마을의 평온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그때 평소에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루타가 나서더니 말했다. 우리도 장작 루소 가제안한 사회계약을 맺어봅시다. 자동차도 좋지만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루타의 제안에 주민들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다같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계약을 통해 더 나은 길을 만들어야 해요. 개인의 일부 권리를 양도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급한 성격의 톰이 물었습니다. 우선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어봅시다. 그리고 각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죠. 루타가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슬로 모빌랜드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각자가 조금씩 자신의 자유를 양보했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은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길을 오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은 빠른 자동차 길 대신 느리 고해에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슬로 모빌랜드는 이제 주변 마을에서 부러워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며 새로운 계약은 그들 사이의 협력과 협동 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덕분이지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속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자유와 평등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슬로 모빌랜드의 이야기는 루소 의사회 계약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인이 희생이 공동선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도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더욱 나은 사회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